뿅. 여러분, 내가 동아시아 지도를 그렸어요. 자, 그럼 설명할게요. 1860년이 되면은 동아시아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청나라랑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맞춰보세요. 청나라가 이기게, 영프가 이기게? 라라라라라 열라. 여러분 반전. 이럴 수가. 분명히 1800년대만 해도 청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세상에나 청과 영프의 전쟁에서 영프가 이기게 됩니다. 영프가 이기게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의 이름을 뭐라 부르느냐? 제2차 아편전쟁 이라고도 부르고, 아편전쟁이라고 하면은 마약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이름을 다르게는 또 뭐라 부르느냐? 제2차 중명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중국에서는 마약과 관련해서는 제일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에 가서 마약을 매매를 하다가 혹은 마약을 사다가 마약을 이동시키다가 여러분이 중국인한테 잡혔다, 중국 공안한테 잡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3일 안에 사형당합니다. 여기 3일 안에 사형당해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이의제기 이런 거 하기도 전에 미리 사형당합니다. 중국은 마약과 관련해서 완전 너무 큰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1회 갈 정도로 마약을 싫어해요. 됐죠?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마약은 그래서 이러고 하지 마세요. 여튼 그러하였다. 자, 우리 현서는 참 대답을 잘하죠. 자, 그러하였는데 중령전쟁, 그러니까 아편전쟁의 결과가 아시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사실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하고 전쟁을 할 때 엄청 치사한 방법을 썼었어요. 싸웠을 때 영프에 잽도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우리 항복할게 라고 했거든요. 항복할게 라고 해서 영국과 이제 엄마들이 더 이상 공격 안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무기를 내려놓고 영프가 다가가니까 갑자기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영프도 어느 정도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분노한 영프가 본국에다가 지원병을 요청을 해서 어마어마한 함대를 이끌고 와서 아예 그 청나라, 중국 베이징을 조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2차 중령전쟁, 다른 말로 하면 아편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때 중국을 아예 망하게 만들고 조각조각 갈라버리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드디어 인생이 끝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 영프와 중국 사이에서 화해를 시키고 중국이 사라질 뻔했던 거에서 구해준 나라가 누구였느냐?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는 러시아한테 와 진짜 완전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대가를 주거든요. 청나라가 러시아한테 무슨 대가를 줬을 것 같아요? 샤닝? 맞아요. 땅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중학교 때 세계사나 이런 거 배우면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러시아의 최고의 목표, 꿈과 희망. 수백 년 동안 러시아는 이거를 얻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일으켰다. 이게 뭐게요? 바로 노동항. 겨울에 멀지 않는 항구. 오케이? 여기 이 러시아가 있는 그 지역 기후가 너무 춥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는 신기하게도 겨울이 되면 전부 다 바다가 다 얼어버린대요. 빙하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는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얼음을 깨는 배가 있거든요. 얼음을 깨는 배, 세빙선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얼음이 얼면은 항구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 얼어버리는 항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외 무역이라든가 다른 데로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항상 남쪽으로 남하 정책을 취하면서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드디어 성공하게 되었다. 청나라가 땅을 줬기 때문이다. 내가 색실한 요 지역의 땅,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이 지역의 땅을 선물로 주게 돼요. 하지만 여기를 선물로 줬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한테는 행운이었고 청나라는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른 거였지만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완전 최악이었다. 5,000년
반만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이웃사촌에 양키가 등장한 거는 처음이었던 거예요. 이럴 수가. 우리 이웃사촌 중에 우리 주변 나라, 이웃 나라에 양키가 등장을 하다니, 오랑캐 놈들이 노란 머리에 파란 눈 아래 오랑캐들이 등장하다니, 어떻게 하면 좋아? 망했다, 망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러시아가 더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서 결국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조선의 지배자, 이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러시아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맞다.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다른 서양 오랑캐들은 러시아를 잘 알겠지? 그럼 오랑캐랑 사이가 안 좋을 테니까 적은 동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은 다른 나라랑 친하게 지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조선에 있었던 외국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프랑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자,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이 조선의 지배자가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프랑스랑 동맹국 외교 관계를 맺고 싶다. 지금 러시아가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랑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네가 정부랑 좀 교섭 좀 해줄래? 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 프랑스 선교사들은 싫어! 라고 합니다. 웃긴 일이에요. 이때까지 아프리카, 아메리카 정복을 할 때 항상 그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전부 다 바꾸기 위하여 항상 유럽 사람들은 종교까지 전부 다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국주의, 새로운 나라를 정복할 때는 종교인들도 함께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조선한테는 싫어라고 한 거예요. 이때 조선의 지배자는 너무 열받아서 프랑스 선교사 9명과 프랑스를 천주교를 믿는 프랑스 선교사가 널리 전파했던 종교가 천주교였거든요. 성당 다니는 거. 천주교를 믿는 조선 사람 6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 사건을 뭐라 부르냐? 아까 내가 말했던 병인박해였어요. 오케이? 병인박해는 바로 고종 때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리고 또 병인박해를 일으켰던 조선의 지배자. 러시아를 어떻게 하면 견제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지배자가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오케이? 우리나라의 역사 역시 이때 세계사하고 맞물려서 돌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병인박해 일으킨 지 얼마 안 돼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사람이 9명 죽었으니까 너희 나라 조선의 사람을 900명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병인양요예요. 여튼간 어디였나?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보자. 교과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이 겁나 느리네요. 이렇게 안 뜨지? 니네한테 뜨나? 됐다. 에이씨.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인터넷이. 할게요. 18세기 후반 조선의 앞바다에는 이양선, 모양이 다른 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배들은 전부 다 나무로 만든 배, 돛추로, 바람의 힘으로 이동하는 배였는데 이 당시에 유럽에서 만든 배, 보낸 배들은 쇠로 만든 배, 철로 만든 배, 그리고 바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돛이 없는 거죠. 모터의 힘으로, 증기기관으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 쫓겨난 거 아니죠? 내 말 들리면 기억해보세요. 기억. 오케이.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쫓겨났나. 갑자기 내가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내가 쫓겨나면은 나는 내가 쫓겨난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 할게요. 이양선, 모양이 다른 배가 잇따라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였다. 당시 정부는 서양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책.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죠. 자, 이거에 따라서 그들의 통상수교 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조선이 서양 세력을 항상 적대시한 것은 아니었다. 흥선대원군은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여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해 프랑스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였으며 청에서 수입된 서양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서양식 무기를 제작해보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는 표류한 모든 외국 상선은 식량과 물자를 공급하여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원칙 아래에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은,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서양 세력을 온건하게 대해주었다. 1866년 평안도 앞바다에서 미국 배가 조난을 당했을 때 즉시 선원들을 구조하고 치료한 이후에 돌려보낸 일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몇 달 뒤에 그냥 장사하는 배가 아니라
대포, 군인, 무기들을 잔뜩 싣고 장사하는 척 꾸미고 있었던 배가 바로 제너럴 셔먼호죠. 대동강에 나타나 무력 도발을 했을 때에는 관과 민이 합심하여 국가와 백성들이 합심하여 불태워버렸다.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었다. 제너럴 다른 말로 하면은 장군이죠. 셔먼 장군의 배. 통상수교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갑자기 배에서 내려가지고 밑에서 약탈을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방화를 벌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방관이었던 박지원의 손자였습니다. 박교수랑 그 지역 백성들이 다 같이 제너럴 셔먼호를 가지고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됐죠? 자, 밑에 볼게요. 프랑스의 침략에 조선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 기억이 나요 하면은 미음 해보세요. 미음. 으잉? 밤마다 약간 분위기 오케이. 민혁이 기억이 나고. 오케이. 질문할게요. 니네 전부 다 같은 학교예요? 아니죠? 본인의 출신 중학교를 한번 적어보세요. 오케이. 또. 오케이. 잠깐. 신훈이가. 기억난다고 하는 애들 출신 학교가 다 다르네. 오케이. 자, 여튼 그러하였습니다. 다인이는 빈칸만 보내서 이렇게 말풍선이 조그만하게 뜨는 거예요.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왜 물어보냐면 애들이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진도 그냥 빨리빨리 나가버리면 안 돼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반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반도 그냥 빨리빨리 진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냥 딱 하고 넘어가 볼까요? 니네가 어려워하면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냥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거는 말 안 했을 것 같아 싶은 거로 설명하거든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냥 자세히 설명할게요. 다음입니다. 프랑스의 침략에 조선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런데 제너럴 셔먼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항의를 하지 않았나요? 미국이 쳐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에 미국이 무슨 상황이었느냐? 바로 남북전쟁을 하는 도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내전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만들거나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또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고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구 새끼들 또 가서 병신지 됐네 라고 하면서 됐다 마 치아라 쪽팔리겠네 그만 좀 하랬지 라고 하면서 딱히 걔들 편 들어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5년 뒤에 어느 정도 내전이 끝나고 국내 정세가 안정되게 되니까 어디 한 5년 전에 그거 핑계로 해서 조선에 쳐들어가 볼까? 라고 해서 나중에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프랑스 얘기부터 볼게요. 자, 프랑스. 1866년 프랑스는 자국의 선교사와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처형당한 병인박해에 대해서 항의한다라고 하면서 함대를 보내 조선을 침략하였다. 보통 항의하면서 이제 쳐들어오면은 진짜 그 해 안에 쳐들어옵니다. 한 몇 달 안에 쳐들어와요. 하지만 미국은 5년 뒤에 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후실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는 무력으로, 힘으로, 무기로, 폭력으로 결국 개항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아니 선생님, 얘들은 왜 이렇게 항구 여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이때 이미 프랑스랑 영국을 포함하여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은 이제 물건은 잘 만들 수 있어. 공장 많이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 나라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고 팔아먹었는데 이제 더 이상 자기 나라에서는 시장이 포화돼서, 그렇지, 시장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TV를 만들어 판다. 하지만 매년 TV를 사람들이 맨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집만 해도 10년째 똑같은 TV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시장이 부족해진다. 이거를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일부러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 현서말도 맞아요. 새롭게 자원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싼 노동력을 얻기 위하여 일부러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만들고 제국주의 침략을 했었던 겁니다. 조선에도 나중에 보면 뭐를 제일 많이 팔냐면은 천. 공장에서 생산하는 천을 많이 팔거든요. 이 당시에 아시아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만든 천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공장에서 만드는 천.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필수품이잖아요. 옷은 매년 사고 매 계절마다 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게 만드는 그거를 노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물건이 있으면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올 때 엄청 비싸진 않아. 오케이? 우리나라에도 쌀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쌀을 엄청 비싸게 팔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쌀이 생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일부러 가격이 비싸게 부는 거죠. 오케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 어디 갔노? 자, 그러하였다. 프랑스는 몇 년 전에 비슷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같은 EU 변명을 내세우며 베트남을 침략하여 개항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었습니다.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가 통상을 요구해오자 조선 정부는 맞서 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항로와 같은 성리학자들, 유생들도 오랑캐랑 싸워서 떳떳한 도리를 지키자라고 하면서 이를 지지하였다. 웃긴 게 호포제, 그리고 경복궁 중건, 서원철폐 이런 거 할 때는 그 유생들, 성리학자들이 그렇게 흥선대원군에 쌍욕했으면서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성근이라고 하는 장군의 부대는 문수 산성에서 싸웠고, 그리고 양언수라고 하는 장군의 부대는 정족산성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와 있어요. 완강하게 저항을 하자 프랑스군은 퇴각을 하였다. 프랑스군은 철수하면서 강화도의 외규장각 건물을 불태우고 왕실 의궤를 비롯한 서적과 재물을 약탈해 나갔다. 외규장각 나와 있죠. 정조 때 만들었던 학술 연구기관, 그리고 또 도서관 역할도 했고 정책 자문하는 기구도 했던 그 기구 이름이 규장각이었거든요. 규장각에서 중요한 책들을 많이 모아놨었는데 이 책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보물을 잃는 거니까 일부러 강화도에다가 똑같은 건물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책들을 모아놨었습니다. 자, 그게 이 당시에 프랑스한테 털렸다. 이때 털렸던 책들 중에는 직지신체 여절도 있는데 왕실 의궤는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왔지만 직지신체 요절은 르브르 박물관에서 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훔쳐간 게 자랑이에요, 얘들이. 그래서 결국 아직도 프랑스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힌트 하나 줄게요. 미국도 강화도에 쳐들어왔었고 프랑스도 강화도로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스타일이 약간 다른가 봐요. 프랑스 군대 같은 경우에는 문수, 산성. 보통 산성에서 많이 싸웠었어요. 산성. 자, 그런데 미국 애들은 보통 어디서 싸우는 걸 좋아하느냐? 땡땡진 혹은 땡땡 보에서 싸우는 걸 좋아해요. 오케이? 그래서 지도에서 어디에서 싸웠다라고 표시되어 있나라고 하는 거 그거 보고 이건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이구나. 여기는 광성진 그리고 또 뭐고 초지진, 광성보 이런 데서 나와 있네. 그러면 이거는 미국에 대한 내용이구나. 신미양요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질문 없으면 기억하세요. 없기. 다음, 얍. 랄랄라. 됐다. 자, 다음 내용 무엇이 나오느냐? 세상에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을 수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띠로리 서양의 여러 나라들도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 나라들도 결국 조선이 어떤 나라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처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미리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봤더니만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리학의 나라야. 성리학의 나라라서 충과 효를 매우 강조한대. 자, 임금님을 그 인질로 잡을 수 없으니까 아빠를 인질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흥선대원군의 아빠 남영군의 무덤을 도굴하여 시체를 인질로 잡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뭐고 왕실의 무덤에는 보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독을 하면은 개이득이라고 하는 게 이미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교과서 보면은 독일 사람 오페르트가 미국의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몰래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의 아빠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하였다. 자, 여러분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민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이 사건은 결국 성공하게요? 실패하게요? 그렇지. 실패합니다. 그럼 왜 실패했는지 기억나요?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적어보세요. 아무도 기억 안 나나요? 오케이. 그럼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 사실 독을 당하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껐떡하면 독을 당했거든요. 임진왜란 때도 남의 그 임금님들 무덤에 겁나 독을 많이 당했었고, 시체도 껐떡하면 가져갑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빠 무덤에다가 쇳물 노노, 석고, 시멘트 이런 거를 부어놨어요. 석고, 시멘트 이런 걸 부어놨었기 때문에 삽으로 팔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드릴을 가져왔으면 성공했겠지만은 삽을 가져왔을 때 실패합니다. 너무 꽝꽝 굳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그 깰라고 꽝꽝꽝꽝 하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밤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야 무슨 일인데 하고 다 쳐다보러 왔었대요. 자, 그래서 이미 독을 당할 염려를 하여 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잠깐만요. 강민이한테 대답 좀 해줄게요. 이 폰이 그래. 근데 아이폰이 여러분 EBS 온라인 클래스가 안 된다라고 하던데. 아이폰은 원래 안 된다던데요. 응. 그래요? 크롬으로 들어오래요. 오케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아이패드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이패드로 해도 안 되대. 여튼 그랬었어요. 다음 뭔 얘기 할랬더라. 그래서 이미 석고가 부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 원인 하나. 자, 또 두 번째 원인. 서해 근처거든요. 서해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뭐고 갯벌이 만들어진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이 밀물 때 배를 댔었던 거야. 그런데 하도 이걸 못 깨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지. 그래서 썰물 때가 다 된 거야. 근데 썰물 때가 됐는데도 지금 안 도망가면은 결국 배가 땅 위에 서 있는 게 돼요. 그러면은 못 들어가는 거죠. 이제 드디어 되는 것 같아요. 강민이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네. 니 이전까지 잘 들어왔었잖아. 갑자기 맞네. 롤롤롤롤롤롤. 똑똑똑 자니? 수업해야지. 자,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들키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완전 분노하게 돼요. 와, 저 새끼들 결국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체를 인질로 잡고 통상수교를 요구하려고 했다더라. 저 애미 없는 놈들 이러면서 와, 제사 안 지낼 때 알아봤다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 서양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게 되었고 그래 오랑캐들 전마들하고는 상종 안 하는 게 정상이야 라고 하는 분위기가 더 만들어집니다. 나와있죠. 오페르트한테 했던 말 니놈들이랑 같은 하늘 아래에 살다니 정말 쪽팔린다 라고 나와있어요. 땡큐 하더니만 또 나갔네. 정말 슬픈 이야기네요. 자, 뿅 다음 볼게요. 한편 정부는 병인양요 이후에 강화도 해안에 많은 대포들을 설치하고 전국에서 모집한 포수들, 총 쏘는 사람들, 상비군을 구성하여 방어를 튼튼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에 미국 함대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신미양요 1871 있죠. 5년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완전 핑계입니다. 핑계. 조선은 이미 제너럴 셔머너 사건의 진상을 미국에 설명하였으나 미국은 이 사건의 빌미로 함대를 보내 배상과 개항을 요구하였다. 조선 정부가 통상 요구를 거부하자 미국은 최신식 무기를 앞세워 강화도의 여러 포대를 차례로 점령하고 광성보를 공격하였다. 나와있죠. 땡땡보 땡땡신 나와있습니다. 자, 어재현이 이끄는 조선군이 격렬히 항전하였지만 광성보는 함락되었다. 이때 미국 사람들은 부상이 2명인가 였고 우리나라 사람들 몇백 명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신미양요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완강한 저항 끝에 부딪힌 미국은 전투에서도 승리하고도 딱히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철수하였다. 이때 미국은 배상금 플러스 개항을 요구했지만 둘 다 얻지 못하고 영토도 빼앗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겼다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배상도 해주지 않았고 개항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영토도 빼앗기지 않았다. 신미양요는 조선의 승리다라고 생각을 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2명밖에 안 다쳤는데 전마들은 몇백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맞죠? 합리화쟁이죠. 자,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사실 조선이 막 그렇게 땡기는 식민지는 아니었어요. 왜냐? 바로 옆에 인구가 더 많은 중국도 있지. 그리고 일본도 있지. 딱히 조선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막 목숨을 걸고 2번 쳐들어오고 3번 쳐들어오고 해가지고 전쟁을 이길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와, 청나라를 이겼던 프랑스를 우리가 결국 쫓아냈다. 와, 그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우리가 쫓아냈다라고 하면서 그래, 우리의 생각이 옳아. 전국에 척합의를 세우고 우리가 절대 서양과는 수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됐죠? 밑에 칠게요. 2차례 충돌 이후에 흥선대원군은 서울의 종로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지점에 척합의를 세워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통상수교에 대한 논의마저 차단해버렸다 나와 있습니다. 됐죠? 이때 그 뭐고 신미양요 때 이기고 나서 미국이 어재현 장군의 우리가 대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수할 때 숫자거든요. 이 숫자기를 깃발을 가져갑니다. 이게 아직도 내가 고등학생 때까지는 일단 미국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 전시돼 있대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튼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척합의는 나중에 언제 뽑아내느냐? 나중에 1882년에 미국이랑 정상적으로 이제 국가관계 수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뽑아냅니다. 다음. 랄라라. 얍.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내용 자 9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97페이지는 강화도 조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내용 나오거든요. 그럼 96페이지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강화도 조약을 맺기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개항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우리나라에서도 개혁 정책을 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우리나라는 도대체 정치인들이 개항을 한다고 해야 됐을까? 개혁을 한다고 주장을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개혁에 대한 움직임, 다른 나라와 수교, 통상수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96페이지에 나옵니다. 설명 하나만 추가로 할게요. 얍. 랄라. 내 안만 그랬다. 개항, 개화에 대한 생각 차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개항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개화예요. 개항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를 연다라고 하는 뜻으로 결국 다른 나라의 문물, 제도, 경제적인 거, 상품을 전부 다 들여온다. 그 나라가 결국에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편입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개혁 정책이다, 근대화 정책이다, 우리가 서구식으로, 서양식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개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개항이랑 개화는 살짝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일단 강화도 조약을 맺기 직전의 상황, 강화도 조약을 맺은 직후의 상황,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에는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여기 나와 있는 동양의 정신과 동양의 사상, 동양의 종교를 유지하고, 그리고 동양의 기술과 과학기술, 그리고 동양의 무기까지 유지하도록 하자. 우리 동양은 절대 서양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첫 번째 파란색 사람들이에요. 이해했으면 이응. 실시간 수업 듣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자, 다음. 뒤늦게 이응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응 올라오는 거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올려야 돼요. 자, 다음. 자, 두 번째 사람은, 맨 마지막 사람은 누구냐? 야, 늦었다. 자, 지금도 늦었다. 우리가 도대체 언제 개항을 할 것이냐? 우리도 빨리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서양식으로, 외국식으로 우리가 생각과 종교와 사상과 정치 제도 이런 걸 모두 다 바꿔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양에 비해서 무기와 과학기술도 뒤처져 있다.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무기까지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말하는 뇌라고 하는 것은 정신, 문화, 사상, 제도, 종교를 말하는 거고, 내가 말하는 소원이라고 하는 거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과학기술, 편리한 도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니야, 동양 거를 유지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과학기술, 무기, 도구들도 전부 다 동양 거를 유지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정극단에서 완전 다르게 서양의 걸로 전부 다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양의 걸로 전부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상님, 가장 아름다운 시범 케이스가 바로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은 이 당시에 일본은 이 당시에 매우 우리가 절대 서양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우리 이미 늦었다라고 하면서 종교, 사상, 문화, 제도, 정치 모든 걸 전부 다 서양식으로 바꾸자. 심지어는 뭐까지 서양식으로 바꾸자라고 주장하느냐? DNA까지 서양식으로 바꾸자라고 주장합니다. 혹시 지금 옆에 부모님이나 형이나 동생이랑 같이 수업 듣고 있는 사람 자기 이름 좀 써보세요. 지금 옆에 부모님이나 동생, 형제가 있다. 누나가 있다. 다 혼자 듣고 있는 거 맞지? 혼자 듣고 있는 거 맞지? 여러분, 여기서 내가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면 여러분 DNA까지 여러분 일본이 서양식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DNA까지 서양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맞아요. 결국 우리가 혼혈을 만들어야 된다. 혼혈을 만들다 보면은 우리의 유전자가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일본인과 외국인들의 결혼에 되게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거가 반영돼서 만들어진 오페라가 있어요. 그 오페라가 뭐냐? 오페라 나비 부인이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어요. 이 오페라의 내용이 무엇이냐? 충격적입니다. 일본인 여자애가 주인공이거든요. 이름이 초초인가 그래요. 초초인데 일본어로 초초가 나비란 뜻이래요. 그래서 나비 부인이에요. 얘는 어린 나이에 집이 가난해서 아빠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누구한테 팔려가느냐? 미국 군인한테 팔려가요. 미국 군인한테 팔려가는데 미국 군인은 주1 미군이야. 그래서 주1 미군이라서 한 최대 3년 정도까지만 일본에 머무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이 오페라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다 나오는데 이 미국 군인이 5만 대의 파견에 나가면서 파견 나가는 데마다 마누라를 만들어요.
일본에 와서는 일본인 마누라를 만들고 필리핀 가서는 필리핀 마누라를 만들고 그래서 사실 마누라가 겁나 많은 거야. 그리고 자기 본국에 미국에 가면은 미국인 마누라가 따로 있고 진짜 마누라는 걔 한 명뿐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당시에 그 미국인의 나이가 30대 중반인가 그래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토토 나비 부인의 나이가 16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오페라가 만들어진 시기 자체가 딱 요때예요. 이 주장이 나왔던 이때. 이때를 배경으로 만들고 또 되게 옛날에 만들어진 오페라라서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미친 거 아이가?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무슨 10대랑 30대랑 결혼을 해. 야 3년만 같이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거든. 그런데 나중에 소문이 났어. 무슨 소문이 났느냐. 나비 부인이 그 미국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거야. 아이를 낳으니까 결국 다시 일본에 돌아와가지고 야 내 애 내놔 해가지고 애까지 데리고 가요. 지금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저 내용이 진짜 완전 쓰레기 같은 막장 오브 막장의 내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근데 그냥 노래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직까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튼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의 생각이 그러하였다. 자, 동양 거를 계속 유지하자라고 했던 거는 성리학자들. 동양의 도를 아십니까? 할 때 도예요. 동양의 도를 유지하고 동양의 기술을 계속 유지하자라고 하는 사람들. 서양과의 교류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양식으로 바꾸자. 일본 메이지 유신바라 성공했다 아이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시 메이지 유신 같은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었고 이걸 주도한 사람들이 급진개합파였습니다. 일본의 문명개화론에 따라서 전부 다 서양식으로 바꾸려고 했고 내가 표현하기로는 서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거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동양의 정신과 정치, 사상 이런 건 유지하되 서양의 무기만 가져오자라고 하면서 개항을 주장하는 사람들.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본따서 개혁운동을 하자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옹건개합파라고 부르고 동양의 도는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 가지고 오자 무기만 가져오자 주장하는 사람들. 됐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결국 정치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강화도 조약을 하고 다른 나라와 이제 무역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강화도 조약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질문 있는 사람 남고 다 나가면 됩니다. 안녕.